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장거리 무기 사정거리 제한 해제에 대해 언급하자 러시아는 타우루스 인도 승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타우루스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기술적 역량이 없습니다. 독일군 전문가들이 현장에 없다면 이 미사일들은 무용지물입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로 국방 잡지 편집장인 이고르 코로첸코는 타우루스 운용은 독일 연방군 병사가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 젤렌스키 정권에 타우루스 미사일을 제공하고 이를 러시아에 사용함으로써 역사상 세 번째 세계대전을 선동하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코로첸코는 타우루스가 요격되든 목표물을 타격하든 러시아는 오레시뉴크 두 발로 보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의 미사일 생산 공장을 완전 파괴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지만 유엔 헌장에 따라 자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T 편집장 마르가리타 시모냐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에서 공급한 타우루스 미사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베를린에 대한 직접 공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모냐는 타우루스가 러시아 수도 공격에 사용될 경우 독일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우 러시아에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베를린을 공격하는 것뿐이라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당국은 타우루스 시스템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며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은 여전히 타우루스 시스템을 보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모냐는 단순한 언론사 사주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굉장히 센 여성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젤렌스키는 베를린으로 날아가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나서 군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츠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의 자체 미사일 개발 능력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산 장거리 무기체계 조달에 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는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무기에는 사거리 제한이 없을 것이고 키예프는 자국 영토 밖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베를린이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워 타우루스 미사일을 준다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이 어떻게 키예프의 미사일 개발을 돕겠다는 건지는 아리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제품 형태로 제공해 현지에서 재조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독일 방문을 두고 9월 여행이 시작됐다면서 무기를 받아봐야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았다고 조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러우저는 키예프를 지원하는 독일, 폴란드와 러시아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알트는 폴란드가 나토의 전쟁 기계가 되려 한다고 하면서 러시아가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의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전차부터 전술미사일까지 바르샤바의 재무장은 동유럽의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벨라루스와 긴 국경을 접하고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 인근에 위치한 나토 회원국 폴란드는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사단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아디스왑 코시냐 카미시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르샤바가 서방 군사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이번 훈련의 규모는 폴란드의 영내 군사 태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은 이 훈련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9월에 계획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한때 신중했던 전략계획이 점차 정계와 군 지도자들의 호전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바르샤바 정계 주류에서 불안한 빈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광범위한 군 현대화 캠페인을 쌓게 국방 정책을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정책 중 하나로 전환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폴란드의 국방 예산은
2021년 153억 달러에서 2024년 38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미 역사적 불신에 휩싸인 지역에서 이러한 국방비 증가는 폴란드가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5년 3월 27일 폴란드는 보르숙 보병 전투차 111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 군수그룹 PGG와 체결된 10억 유로 규모의 이 보병 전투차는 2029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바르샤바는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무기 400대 외에도 약 1000대 보병 전투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보르숙은 미제 MK-44S 부시메스터2 30mm 체인건과 이스라엘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보르숙의 설계는 미국 브래들리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며 한국 기업들이 차대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RT는 전했습니다. RT는 보르숙 프로그램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폴란드는 유럽 최대 무기 구매국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운용 중인 116대 M1A1 전차에다 2026년까지 250대 미제 M1A2 SEP V3 전차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20대 독일 레오파드 2A4, 2A5 전차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또 1000대 한국산 K2 흑표 전차 중 110대가 이미 인도됐으며 국내 생산도 계획됐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일부 조립하는 핀란드산 로소막 장륜형 보병 전투차 550대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800여 대 한국산 K9 썬더 155mm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최소 300여 대 국내 설계 크랍 자주포를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PT91, 드바르디 전차와 BMP-1 같은 구소련 시대 장비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 500기와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약 300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에이테킴스급 무기를 포함해 36km에서 300km에 달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나토의 동유럽 깊숙한 곳에 고성능 타격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RT는 폴란드 군사 개혁의 핵심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바르샤바 재무장 노력에 초석이 돼 무기 체계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폴란드 최대 규모의 방위 계약인 K2 흑표 전차는 첨단 조준 시스템, 능동 방어 장갑, 그리고 1500마력 엔진을 갖춘 55톤 주력 전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의 T-90과 경쟁하며 궁극적으로 폴란드의 다른 모든 전차보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레오파르트2나 M1 에이브럼스 같은 구형 서방 전차들은 지원 역할로 전락하거나 단계적으로 퇴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드미트리 코르니예프는 폴란드 재무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오래된 연극 속담에 나오듯이 일막에서 총을 벽에 걸어놓으면 결국에는 발사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독일 간 타우루스건으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RT가 폴란드의 군국 주요화를 경계하면서 한국 무기를 거론한 게 그리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폴란드의 무기를 대량으로 팔아 방산 잭팟을 터뜨렸다고 크게 떠드는 철딱선이 없는 소위 군사 전문가란 친구들이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런 군사 전문가란 아이들은 벌써 3년 동안이나 러시아가 망한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왔습니다. 아마 한국이 망한다면 분명 가짜뉴스로 망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발적 우민화는 세계 최강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절대 패배하는 쪽에 베팅을 하면 안 되는 게 철칙입니다. 러시아 안보리서기 세르게이 쇼이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안보문제 고위급 대표들의 13차 국제회의에서 전원칭 중국 정법이 섞기를 만났습니다. 쇼이구는 그에게 러우전에서 노역한 나토군 장비와 대조국 전쟁 당시 노역한 독일군 장비를 보여줬습니다.
쇼이구는 이 행사에서 북한의 이창대 국가안전보위상과도 회동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준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두 나라는 하나의 참호에서 주권과 존엄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는 이러한 군사적 동지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를 분수했던 조상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명예롭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협정이 체결된 이후 2025년에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는 또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부의장이 2025년 10월에 조선노동당 창당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러시아 통합러시아당 의장이기도 합니다. 쇼이구는 또 해방 80주년 기념행사에는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장인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시즈는 조선중앙통신인용해 북한이 두만강역을 개축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은 북한 국경철도에서 러시아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국경 통과역입니다. 이 역과 러시아의 하산역은 우정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국경의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두 나라는 여러 문서를 채택했는데 그 중에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관한 협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개통식은 4월 30일 북한의 박태선 내각위원장과 러시아 연방 미하일 미슈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